이곳은 영국의 하이드파크입니다. 런던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심 공원 중 하나이지만 해가 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10시만 넘어도 혼자 산책하는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조차 밤에는 조심하라고 말하는 곳이죠. 파리의 센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역시 밤이 되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대도시 강변과 공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몇 년 전 템즈 강변에서 강도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 밤길을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밤의 기억 때문에 그녀는 밤에 안전한 대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서울 한강 심야 러닝 문화를 접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대도시 강변을 여성들이 혼자 뛴다고요? 그것도 이어폰을 끼고 유모차를 끌고요? 말도 안 되는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가 서울 한강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강물 속에서는 멸종위기 1급 수달이 헤엄치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시베리아로 향하는 철새떼가 날아갔습니다. 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런던의 새벽은 늘 축축했습니다. 창밖 템즈강은 잿빛으로 흐르고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은 강물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에밀리 카터. 세계 주요 도시의 야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도시 이름만 달라졌을 뿐 결론은 하나였어요. 해가 지면 인간은 약해지고 도시는 야생이 된다. 저는 숫자를 설명하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안전한 대도시는 없다고요. 그건 분석이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까운 문장이었죠. 데이터가 증명하고 경험이 확인하고 제 안의 두려움이 매일 되새기는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몇 년 전 여동생 클레어가 템즈 강변 산책로 근처에서 강도 피해를 입었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클레어는 밤길을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던 새벽의 공기를요. 차가운 구급차 조명, 젖은 벤치, 바닥에 떨어진 가방, 흩어진 동전들. 그리고 클레어가 물었던 질문. 언니,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사람들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봤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클레어는 벤치에 쪼그려 앉아 혼자 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숫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죠.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 사람의 선함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발표를 듣고 있었지만 사실 다들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야간 범죄율 상승, 취약지대 증가, 시민 불안감 확대, 예측 가능한 결론들이었죠. 그때 한 동료가 새로운 아이템을 올렸습니다. 서울 한강 심야 러닝 문화요. 처음엔 모두 웃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대도시 강변을 시민들이 달린다고요? 그것도 혼자요? 여성도요? 외국 도시 기준으로는 광고 문구 같았어요. 관광 홍보 같았죠. 누군가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다음엔 북극곰이 지하철 타는 도시도 나오겠네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자료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강경찰대, 비상벨, 스마트 순찰, 시민 러닝 순찰대, 드론, 로봇개, 수상 순찰, 그리고 야간에도 유지되는 러닝 문화와 회복된 생태계. 화면에는 밤의 한강 사진이 떴습니다. 강변 조명 아래 달리는 사람들. 뒤로 흐르는 물빛. 멀리 떠 있는 다리의 불. 한 여성 러너는 이어폰을 낀 채 혼자 뛰고 있었어요. 주변에 경찰도 보호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다 저우였죠. 중국계 미국인 국제시사 유튜버. 구독자 300만. 늘 확신에 차 있고 누군가의 신념에 불을 붙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안전이 아니라 고도로 관리된 이미지예요. 린다는 빠르게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CCTV, 순찰 체계, 드론 운용 사례. 그녀는 이 모든 걸 감시 사회에 세련된 포장으로 해석했어요. 자유로운 밤이 아니라 보여주기용 밤이라는 거죠. 통제된 안전, 연출된 평화. 사람들이 안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저와 같은 결론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홍보일지 몰라요. 어쩌면 세상이 속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기자적 호기심보다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밤이 없는데 누군가 이곳만은 다르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 말을 거의 모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이 겪은 공포를 지워버리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클레어가 떨던 그 밤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광고가 아니라 진짜인지 시스템이 아니라 연출인지 사람들의 표정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올게요. 한강을 밤에 뛰어보겠습니다. 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대로 파헤쳐 주세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가도 될까? 소피아 린드였습니다. 스웨덴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제가 숫자를 보는 사람이라면 소피아는 표정을 보는 사람이었죠. 숫자는 내가 보고 사람은 내가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불이 다 꺼졌을 때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강 야경 사진이 떠 있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강변 조명 아래 달리는 러너들. 뒤로 흐르는 물빛. 멀리 떠 있는 다리의 불. 사진 속 한 여성 러너는 이어폰을 낀 채 혼자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건 실제가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혼자 뛰는 걸까요? 저 시간에. 저 강변에서. 두렵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두려움이 필요 없는 곳인 걸까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부부. 유모차를 밀며 걷는 젊은 엄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년 남성. 모두 밤 11시가 넘은 시간의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템즈강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잿빛이었죠. 늘 그랬듯이. 밤이면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강. 저는 그 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도 결국 똑같을 거라고요. 밤이 되면 모든 강은 위험해진다고요. 사진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요? 만약 정말로 다르다면요?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동생이 겪은 일도, 제가 믿어온 것도 전부 틀린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요. 밤은 원래 위험하다고요.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낯선 도시 특유의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첫 번째로 당황했어요. 안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동선이 너무 매끄러웠죠. 질문이 너무 짧았어요. 영어 응대는 과장되지 않았고 미소는 과잉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했어요. 마치 매일 수천 명의 외국인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이런 종류의 효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오히려 숨겨진 의도를 먼저 의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로 위 차들은 촘촘했지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질서가 흘러갔어요. 경적 소리가 적었습니다.
끼어들기가 거칠지 않았죠. 택시 기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강 쪽 가시는군요. 밤에 사람 많을 겁니다. 러닝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바로 물었어요. 밤에도요? 기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네. 밤이 더 좋죠. 바람도 좋고요. 이 장면이 중요했습니다. 제 편견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대신 균열이 아주 작게 생겼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의 말투에서 홍보의 냄새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하는 거였습니다. 호텔은 여의도 근처로 잡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낯빛이 빠지고 강 위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서구의 대도시 강변이라면 이 시간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텔 창가에서 내려다본 한강공원은 이상했어요. 사람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조명은 환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강변길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러너들이 강을 따라 리듬 있게 움직였죠. 소피아는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표정 보여? 퇴근하고 나온 표정이야. 보여주기용 표정이 아니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직 몰라. 특정 구역만 관리하는 걸 수도 있어. 그때 린다 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 느낌에 속지 마. 시스템이 잘 보이면 그만큼 숨기는 것도 많아. 이 메시지는 빌런의 기능을 제대로 했어요. 그녀는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계속 말을 걸고 해석의 방향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밤 10시. 저와 소피아는 한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도시 소음은 멀어졌습니다. 발밑의 소리가 선명해졌어요. 러닝화가 바닥을 차는 규칙적인 박자. 강변 바람이 난간을 스치는 마른 소리. 자전거 바퀴가 지나가는 둔한 마찰음.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한강공원에 들어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예상한 심야 강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젊은 여성 2명이 이어폰을 끼고 나란히 뛰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혼자 뛰는 여성이 보였어요. 셋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부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반려견과 함께 순찰조끼를 입고 지나갔어요. 대학생들처럼 보이는 젊은이 셋이 랜턴 대신 휴대전화 앱을 보며 구간을 체크했습니다. 멀리 수상 쪽에는 순찰정 불빛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 벤치에 놓인 물건을 봤어요. 텀블러. 얇은 바람막이. 작은 가방. 주인은 옆에서 스트레칭 중이었는데 누구도 그 물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왜 경계하지 않는지요? 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두는지요? 왜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지요? 런던이었다면 3분도 안 돼 사라졌을 겁니다. 뉴욕이었다면 애초에 놓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게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어요. 소피아가 제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저기 봐. 저 아이. 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부모는 멀리서 걷고 있었고 아이는 앞서가며 신나게 페달을 밟았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봤어요. 소피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부모는 왜 안 무서운 걸까?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요. 러너들은 계속 지나갔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었어요. 누군가는 강난간에 기대어 물을 보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한 커플은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봤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편안해 보였죠. 저는 한강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물빛은 검었고 조명이 수면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기 봐. 강변 수면 가까이에서 물살이 잠깐 갈라졌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스쳤어요. 처음엔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미끄러운 실루엣. 잠깐이지만 살아있는 어떤 것이 강물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좁혔어요. 설마 저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죽은 도시 강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소피아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물결은 다시 잔잔해졌고 그 생명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물을 오래 봤습니다. 템즈강이 떠올랐어요. 잿빛이고 차갑고 생명이 없는 강.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뭔가 살아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어때? 첫인상.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 몰라. 하루만 본 거잖아.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너답다. 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린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때? 내가 말한 대로지.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린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은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요. 숨겨진 것까지 전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강물 속 작은 움직임. 벤치 위 물건들. 혼자 자전거 타는 아이. 편안하게 누워있던 커플. 제가 알던 밤과는 달랐습니다. 한강시계는 밤 11시를 향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은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여의도 쪽 강변 코스에는 달리는 사람들의 호흡이 길게 이어졌고 반포 쪽은 야경을 보며 걷는 사람들로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저는 일부러 어두운 구간을 골라 돌아봤습니다. 덜 붐비는 구간. 화장실 근처. 다리 아래쪽. 보통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지점들이었죠. 저는 보여주기 좋은 장면이 아닌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여주기 어려운 장면에서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하게 드러났어요. 한강공원 화장실 옆 비상벨. 잘 작동하는 조명. 순찰 정보판. 앱 홍보 포스터. 응급 위치 번호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한 러너가 이어폰을 빼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서가던 노인의 보폭을 한번 살핀 뒤 옆으로 넓게 돌아갔어요. 자전거를 타던 청년은 러너 밀집 구간에 접어들자 자발적으로 속도를 낮췄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던 부부는 계주를 짧게 잡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길을 내줬죠. 저의 눈에는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더 낯설었습니다. 시스템은 모방할 수 있어도 몸에 밴 태도는 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형광띠가 달린 러닝 조끼. 땀에 젖은 앞머리. 숨은 조금 차 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누가 봐도 훈련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사 끝나고 나온 시민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녀는 지나가던 대학생 순찰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곧이어 반려견 순찰대와도 위치를 확인했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들 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어요. 다 알진 않죠. 그래도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인 건 아니까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들고 물었습니다. 러닝 순찰대세요? 네.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이 코스 자주 뛰거든요. 김아린은 자신이 러닝 순찰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뛰던 코스가 순찰 코스가 되고 위험 요소가 보이면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서구 도시에서 시민은 대개 보호받는 대상이지 치안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직장인, 학생, 반려인, 러너가 모두 도시 안전의 감각기관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시민을 그렇게까지 동원해야 안전한 거 아닌가요? 김아리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동원이라기보다 원래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예전엔 이름이 없었고 지금은 이름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건 느꼈어요. 김아린이 손을 들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분들도 순찰대예요. 한 중년 부부가 큰 개 2마리와 함께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조끼에는 반려견 순찰대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반려견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순찰도 하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시니까요. 소피아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김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만 반려견 순찰대가 1,900건 넘게 신고했다고 들었어요. 쓰러진 분 발견하거나 위험한 상황 목격하거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900건. 그건 단순한 홍보용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강물 가까운 난간 쪽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아이조차 엄마의 손짓 하나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와 소피아도 따라가 봤어요. 수면 위로 다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하게 보였어요. 길고 매끈한 몸.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물기. 빠르게 헤엄치는 방향감. 수달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그것도 초고밀도 수도의 심장부 같은 한강에서 사람들이 밤늦게 뛰고 걷는 바로 그 공간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환호 대신 침묵. 플래시 대신 기다림. 접근 대신 거리두기. 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가까이 안 가? 엄마는 아이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우리 강이니까 지켜줘야지. 이 짧은 대화 하나에 한국식 생태와 시민의식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달은 잠시 후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해 물새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갔어요. 소피아는 그 장면을 찍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시가 살아있네. 저는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뛰는 사람들.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 물속 생명. 이 조합은 제가 알고 있던 대도시의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기마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달 자주 보이진 않지만 가끔 나타나요. 철새들도 봄이면 많이 오고요. 철새요? 네. 지금쯤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철새들이 한강 지나가거든요. 시베리아 가는 애들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새들이 날고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기마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게 한강이 예전엔 정말 더러웠대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다던데. 근데 지금은 수달도 살고 물고기도 엄청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기마리는 잠깐 생각했어요. 노력했죠. 오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요. 버드나무가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직 잎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새순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물소리와 섞였습니다. 한 러너가 지나가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워서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발적일까요? 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할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린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경에 취하지 마. 진짜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완전히 옳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한강경찰대를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감탄이 아니라 시스템을요.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요. 박준호 경감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복은 단정했지만 말은 낮았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악수할 때 손에 힘을 주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강 치안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네.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모시는 게 빠를 겁니다. 같이 가시죠. 우리는 한강 순찰 지휘 차량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떠 있었어요. 수상 순찰정의 위치, 드론 관제 상황, 도보 및 전기자전거 순찰 동선, 긴급 비상벨 연계 시스템. 박준호는 설명했습니다. 한강은 42km가 넘습니다. 경찰만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드론을 쓰는 거군요. 드론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저는 글을 봤어요. 박준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러닝 순찰대, 반려견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이분들이 평소 활동하시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앱으로 바로 신고하십니다.
시민을 동원하는 거네요. 박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비슷한 질문을 많이 들어본 사람의 미소였어요. 동원이 아닙니다. 참여죠. 차이가 뭔가요? 동원은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참여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저는 린다의 논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감시하면 사람들은 안전해서가 아니라 통제되기 때문에 얌전한 거 아닌가요? 박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기계가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는 굳이 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러닝 순찰대가 취약 구간 조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순찰대는 긴급 표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인 듯 순찰인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수상 쪽에서는 순찰정이 교각 아래쪽을 훑었고 머리 위로 드론 하나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로 사각지대를 봅니다. 수풀 속 CCTV가 안 닿는 곳이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기동 순찰반에 경보가 갑니다. 로봇개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도보 순찰이 어려운 구간에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강에서만 작동하나요?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특별하죠. 넓고 사람이 많고 밤에도 활동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때 한 대학생 순찰대원이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경감님, 3번 구역 비상벨 점검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대학생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은 왜 하는 건가요? 돈을 받나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사시간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원래 이 근처 사는 애들이거든요. 밤에도 자주 다니고요. 그런데 이왕 걷는 거 누가 넘어질 때나 어두운 데 보면 같이 보자고 시작한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국가동원이 아니라 생활의 연장선이라는 인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반려견 순찰대 부부가 지나갔어요. 큰 개 2마리를 데리고요. 박준호가 가볍게 인사했고 부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분들은 매일 밤 저 코스를 도시죠. 10년 넘게요. 10년이요? 네. 원래 산책을 좋아하셨대요. 그러다 순찰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봤어요. 경감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박준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전에 한강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요. 그는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을 보며 말했어요. 안전은 장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 괜찮나 한 번 더 보는 데서 시작하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순찰정이 강 위를 천천히 지나갔고 드론이 머리 위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러너들은 계속 뛰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강난간에 기대어 물을 봤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외국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냐고요. 뭐라고 답하시나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글을 봤어요. 박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드론이 아무리 많아도 CCTV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누군가 신고해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야 위험이 데이터로 바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이 특별한 건 기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민이 기계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린다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통제의 증거라고요. 시민을 감시 네트워크에 편입시킨 거라고요. 하지만 제 눈앞의 사람들은 통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뒤 린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어때? 시스템 봤어? 응. 봤어. 내가 말한 대로지. 전형적인 감시 사회잖아.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린다.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진 않았어. 린다는 화면 너머에서 웃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스스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에밀리, 정신 차려. 너 지금 취한 거야. 그 도시 분위기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린다는 계속 말했어요. 진짜는 위기 때 나타나. 뭔가 문제 생기면 그때 본색이 드러날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안전은 누군가 저 사람 괜찮나 한 번 더 보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린다의 말도요. 진짜는 위기 때 나타난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닷새째 되는 밤, 저와 소피아는 늦은 시간 한강 근처 포장마차 거리로 갔습니다. 간단히 야식을 먹으려고요. 바람은 선선했고 강변을 달리던 사람들 일부가 땀을 식히며 들어와 있었어요. 김이 오르는 국물, 철판 위에서 익는 음식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전거 벨. 웃음과 대화가 섞여 한강의 밤이 생활로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피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배를 움켜쥐고 몸을 숙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체한 줄 알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어가 통할지, 병원이 가까운지, 이 시간에 응급 대응이 얼마나 빠를지, 수십 가지 계산이 머릿속을 쳤어요. 제 냉정함은 도움보다 먼저 공포의 계산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저와 다르게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포장마차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꺼내 119에 걸었어요. 그리고 손님 중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크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인근에서 퇴근 중이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소피아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했어요. 숨 쉬세요. 구급차 곧 와요. 소음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클레어가 떠올랐습니다. 템즈 강변 벤치에서 혼자 떨던 동생이요. 누구도 멈추지 않았던 그 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7분이 걸렸어요. 저와 소피아가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 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차량들이 스스로 길을 열었어요. 억지로 비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듯 한쪽으로 몸을 틀고 틈을 만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멈춰섰고 승용차는 인도로 바짝 붙었어요. 택시는 진로를 비웠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차창에 번졌습니다.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졌다가 밀도 있게 앞으로 쏟아졌어요. 구급대원은 영어로 기본 문진을 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정보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놀랐습니다. 놀랄수록 더 말을 잃었어요. 시스템의 신속함도 봤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처럼 움직였는지를 더 강하게 기억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소피아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 뻔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동생이 다쳤던 밤이 겹쳐졌어요. 그날은 아무도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까요? 왜 이곳의 밤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복도 창문으로 한강을 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회복 중인 사이, 저는 혼자 한강 주변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죠. 린다의 메시지도 계속 왔고요. 한 번 감정의 역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강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다시 들렀어요. 전날 저희를 도와준 그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분주했어요. 낮보다 밤이 더 익숙한 공간이라 그런지 외국인 혼자 들어선 제가 순간적으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 위주였고 손님들의 말은 빨랐어요. 사장은 바쁜 와중에 제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전날의 고마움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는 갑자기 소외감을 느꼈어요. 결국 외국인은 밖에 있는 사람인가? 별것 아닌 주문 실수 하나가 제게는 감정적으로 증폭됐습니다.
소피아의 응급 상황. 낯선 도시. 잠 부족. 긴장. 린다의 지속적인 메시지. 이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몰려오면서 저는 차갑게 반응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친절은 있었지만 결국 벽도 있네. 린다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어요. 봐. 시스템이 좋다고 인간까지 열린 건 아니야. 그 말은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뜻밖의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었어요. 정갈하게 포장한 보온병을 들고 손에는 종이 공책과 휴대전화 번역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영어 문장을 적어온 흔적이 가득한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영어, 한글 발음 메모, 메뉴 이름, 미안하다는 단어들, 그리고 번역 앱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다시 오시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여는 손, 은은하게 올라오는 대추차 향, 종이 공책에 눌린 자국, 밤새 썼을 흔적이 남은 볼펜 눌림. 저는 무엇을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불친절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툴렀을 뿐이고 그 서툴물 부끄러워하며 밤새 공부해온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어요. 저는 보온병을 안고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울지 못하고 있다가 아주 늦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울게 되는 이유는 한국이 친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귀찮은 타인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손님으로 대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생 클레어가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던 밤. 여기는 왜 멈춰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장은 제가 우는 동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처음의 에밀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한강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시선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위험 요소를 찾으려 둘러보던 눈이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리듬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러닝화 끈을 묶으며 옆 사람의 물병을 대신 잡아주는 청년. 천천히 걷는 노인을 위해 배를 2번 짧게 울리고 넓게 돌아가는 자전거 이용자. 쓰레기를 줍고 가는 러너. 강변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유모차를 들어주는 낯선 사람. 이전엔 전부 배경이었지만 지금은 이 도시를 떠받치는 작은 기둥들처럼 보였어요. 한강 위에는 철새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4월 중순이었어요. 기마린이 말했던 북쪽으로 가는 철새들이었죠. 강물 가장자리에는 작은 물결이 살아있었고 버드나무 새수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물 위로는 밤 조명이 길게 번졌어요. 소피아는 카메라로 이 장면을 따라갔고 저는 내레이션 초안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전을 숫자로만 측정하려 했다. 하지만 어떤 도시는 숫자로 다 담기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제 변화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린다가 마지막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제가 준비 중인 다큐가 감성에 취한 선전물이라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확보한 영상이 있다며 한강의 치안 허상을 드러낼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흔들렸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직접 본 걸 부정할 순 없어. 린다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직접 본 것도 누군가 설계한 장면일 수 있어. 빌런은 끝까지 자기 논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경감이 마지막으로 짧은 말을 건넸어요. 기록하실 때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담아주세요. 그 말은 제 다큐 제목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검증형 제목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한강을 단순한 치안 성공 사례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과 생태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표정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는 형태의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한국을 칭찬하려고가 아니라 제 편견이 무너진 경위를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야경을 의심했고 사람들의 친절을 의심했고 시스템의 효율을 의심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의심했던 건 타인이 타인을 위해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울먹임보다 뼈아픈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저와 소피아의 다큐가 공개됐습니다.
화면에는 밤의 한강이 나왔어요. 반짝이는 야경보다 먼저 들리는 건 러너들의 호흡과 발소리였습니다. 이어폰을 낀 여성 러너가 혼자 강변을 달렸고 멀리 순찰정 불빛이 흘렀습니다. 드론이 어둠 위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중심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마린과 러닝 순찰대의 짧은 인사, 반려견 순찰대의 자연스러운 동선, 위기 때 길을 터주는 차량들, 포장마차 사장의 공책, 박준호의 한마디, 그리고 강 아래를 지나가는 수달의 물결. 모두가 이어져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은 처음엔 설마 저게 진짜냐고 물었다가 점점 어떻게 그런 도시가 가능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히 안전한 강변이 아니라 초고밀도 대도시에서 시민의식 공공, 인프라, 생태 회복이 동시에 작동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 받아들여졌어요. 린다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저를 매수당한 사람처럼 몰아세우며 한강 범죄 장면이라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판이 달랐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가 위치 정보와 조명 각도, 시설 배치의 불일치를 찾아냈습니다. 현장 경험자와 전문가들이 조작 정황을 짚어냈어요. 린다는 스스로 진실의 수호자라 믿었지만 결국 자기 내면의 확증 편향에 먹힌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강연장에서 한국을 과장되게 떠들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강을 검증하러 갔다. 그런데 결국 내가 검증당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한강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곳은 밤에 시민이 뛰고 경찰이 보이지 않게 지키고 드론이 빈 곳을 메우고 강 아래에선 수달이 살아가는 도시였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이 도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였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한강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보온병을 건네는 손. 기마린이 러닝끈을 다시 조여매는 손. 박준호가 강변을 한번 둘러보고 돌아서는 뒷모습. 반려견과 걷는 부부. 조용히 난간 너머를 보는 아이. 그리고 강 아래를 가르는 아주 작은 물결.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는 밤이 되면 문을 닫는다. 그러나 서울의 한강은 밤이 와도 삶을 접지 않았다. 누군가는 달렸고, 누군가는 지켰고, 누군가는 도와줬고, 그 아래에선 멸종위기 수달이 조용히 헤엄쳤다. 나는 그 강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안전한 도시는 감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습관이 만든다는 것을.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한강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보자. 밤에 걸어도 괜찮은 강이 있어.